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수업 시간이에요. 여러분이랑 이렇게 같이 있지 않고 원격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선생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드네요.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8쪽에서 9쪽에 이어져 있는 사회지문, 내용증명에 대한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생님도 예전부터 드라마나 영화에 이 내용증명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좀 궁금해서 저게 뜻이 뭘까 했는데 좀 게을러서 그랬는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지문에 이 내용증명에 대한 지문이 나와서 선생님 좀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독해 능력, 독서 능력을 쌓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 증명에 대한 상식을 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네이버 백과사전에 내용 증명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뜨네요.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개인 그리고 상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이고, 내용 증명은 일반적으로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해서 하나는 수신인에게 등기유로 보내고 발신인이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한다고 하네요. 이것을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용 증명 이렇게 보니까 뭔지 살짝은 알겠는데 정확히는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오늘 지문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문 훑어보기 전에 우리 문제 먼저 볼게요. 자, 21번, 22번 전형적인 내용 확인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21번은 전개 방식에 대한, 글 구조 방식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2번이 진짜 그 내용에 대한 문제였어요. 21번이 조금 더 쉽긴 했는데 혹시 21번을 틀리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22번은 선생님이 이것도 편의상 지문을 전체 다 읽고 22번을 같이 풀 거긴 하지만 여러분 실전에서는 지문 몇 문단 읽고 선지 확인하고 또 한두 문단 읽고 선지 확인하고 왔다 갔다 시선 이동하면서 푸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23번은요. A를 바탕으로 다음의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조금 어려워 보이는 적용 문제네요. A가 보시면 6문단에 있는데요. 딱 봐도 이 보기처럼 나와 있는 자료가 내용 증명을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양식 혹은 서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 같아요. A 부분이 그걸 설명해 주겠죠? A 부분 읽고 바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기억이 보니까 1문단에 있어요. 아무래도 1문단까지만 읽고 24번을 푸는 거는 정보의 양이 좀 적겠죠. 요거 문제 다 읽고 지문 다 읽고 24번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25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지문이네요. 보기 문제네요. 보기 내용 한번 눈으로 쓱 훑어보니까 여기가 눈에 띄어요. 해당 채무관계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서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소멸시효라는 단어의 뜻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선생님도 이 지문, 이 문제에서 소멸시효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는데요. 출제자들은 절대 우리에게 이렇게 낯선 말을 그냥 느닷없이 던지지 않아요. 지문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 읽어가다가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나오면 25번 하고 떠올리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문 1문단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번복하거나 나 그런 내용 고지 못 받았는데? 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활용한대요. 내용 증명을 언제 쓴다고요? 상대방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할 때. 그럴 때 내용 증명을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 증명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정의의 방식을 써서 내용 증명의 단어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제도이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 증명이란 정의. 누가, 보내는 사람, 발신인이라고 하죠. 발신인. 그리고 언제, 날짜. 누구에게, 수신인. 그리고 내용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대요. 왜 그럴까? 아까 우리 위에서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걸 활용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 내용 증명은요,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 의무를 더욱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활용이 된대요. 혹시 이 채권, 채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배경 지시, 누군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려준 사람에게는 채권이 있어서 채권자라고 하고요.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할 의무, 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채권, 채무 관계도 권리, 의무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용 증명은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때 주로 활용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줍니다. 우리 이해를 돕는 거죠. 방문 판매를 통해서 충동적으로 뭔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 소비자들은 환불할 권리가 있죠. 물론 구매 철회 기간 내에요. 철회 기간 내에 내가 환불하고 싶어, 취소하고 싶어. 이럴 때 내용 증명을 사용할 수 있대요. 특히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을 한대요. 요거 좀 이해를 돕자면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은 여러 군데를 이동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까 환불하고 싶어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소비자는요, 그것을 구매한 사람은 권리가 있잖아요. 환불할 권리. 그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판매한 제품의 본사 같은 데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증명은요, 다른 우편물들과 다르게 같은 내용의 문서를 세부 제출해야 된대요. 우리 아까 이거 선생님이 화면 처음 부분에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 또 나오네요. 자, 세부를 제출한대요. 어떻게 세부이냐? 이는 발신인이 하나 갖고, 하나는 수신인이 갖고, 하나는 우체국이 가져요. 자, 이렇게 세부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조작하기 힘들겠다. 위조하기 힘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발신인이 작성한 내용이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 그것도 아까 위에 뭐라 그랬어요? 공적으로 증명이었잖아요.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나 나왔네요. 이것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된대요.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만 발송됐다는 것 자체는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지만 그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용의 진위 확인은 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 한 번에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시가 궁금하셨죠? 네, 현아랑 다희가 있습니다. 네, 현아가 다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줘요. 그러면 둘이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좀 차용증을 쓰잖아요. 다희는 현아에게 언제까지 1,000만 원을 갚는다 하는 차용증을 쓰는데 사실은 현아가 사기꾼이었던 거야. 그래서 돈을 더 받고 싶어. 그래서 다희랑 차용증을 쓰고 다희가 안녕 하고 간 틈을 타서 거기 이제 1,000만 원에다가 공을 몇 개 더 그려. 그래서 1억을 빌려줬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현아가. 아주 나쁘네요. 그래서 사기로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위조 차용증을 보내요. 자, 그런데 우체국에서 이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한들 1억 원짜리 차용증을 현아가 다희에게 언제 보냈다는 것은 증명해 줄지언정 그 차용증이 위조인지 사기인지 아닌지는 그 내용의 진위는 증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 말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그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가볼게요. 3문단. 자,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 자, 땡땡 이어서 갈게요. 내용증명의 기능. 우선 내용증명은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증거 효력을 갖는다. 사실 이 기능 첫 번째는요. 앞서 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체국이 공적으로 내용 발송한 것을 증명해준다.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죠. 그래도 한번 쓸게요. 문서 발송 공적 증명. 자, 그리고 이것은 증거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이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대요. 우리 아까 1문단에서 봤잖아요. 법적으로 발뺌할 수 없다. 그래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인다. 발뺌할 수 없어요. 자, 다음으로 즉 두 번째 기능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서 그 내용을 이행하게 만든대요.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 증명을 받은 수신인이겠죠. 심리적 부담을 주어서 내용을 이행하게 만든대요. 어떻게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자, 이해하기 힘들까봐 또 한 번 예를 들어 주었어요.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에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어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 아까 이 내용 증명은 법적으로 증거 효력을 갖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게 사실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세부나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그 번거로운 과정을 뚫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 그리고 이건 심지어 법적인 증거 효력까지 있어.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 돈을 안 갚으면 상대방이 나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고 내용을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단. 또한 세 번째 기능이 나오나 봐요. 또한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순히 최고화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우리 한국인이지만 영어 단어를 우리가 외우면서 영어 어휘력을 늘려가듯이 한국어 어휘력도 하나씩 늘려갈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새로운 단어 하나 배웁니다. 최고하다. 좀 법률 용어긴 하지만 통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뜻 설명 밑에 나와 있죠? 내용 증명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통보하는 역할이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소멸시효 아까 문제에 있었죠? 몇 번이야? 25번에 있었어요. 우리 25번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단 읽어봅시다. 자,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중요 역할을 한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소멸시효의 단어 뜻을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소시효라는 단어는 아시죠? 웬만하면 영화에서 많이 보셔서 공소시효 단어 뜻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 근데 이 사건이 그때 당시에 해결되지 않고 좀 미제 사건, 미결 사건으로 남아요. 근데 영원히 이 사건을 영원히 조사할 수 없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죠. 우리가 그거를 공소시효라고 해요.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권리행사, 즉 채권행사, 빚을 받으려는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서 그 채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즉 돈을 이때 빌려줘요.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더 이상 이때부터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소멸시효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 소멸시효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시간이 지나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근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소멸시효가 참 야박하고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법적으로 이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있나 봅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한다. 네, 소멸시효를 채권자가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게 그 시간을 중단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래요. 우리 아까 내용 증명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이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바로 중단되는 게 아니래요.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낸 날짜로부터예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해야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낸 시점에서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대요.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스텝 1. 일단 먼저 내용 증명 보내야겠죠? 내용 증명을 보낸다. 자, 두 번째 스텝. 발송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발송일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소멸시효까지 기간을 예를 들어 10년이라고 칩시다. 우리 너 10년 뒤에 이 돈 갚아 하고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잡았어. 그런데 10년이 다 돼가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네?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법적 조치를 취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요. 소멸시효 중단. 그러면 중단시켰으면 이때까지 흐른 10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이 중단된 시점부터 10년을 다시 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이해 가시죠?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문단 읽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5번으로 왔습니다. 자,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소멸시효는 3년이래요. 그리고 소멸시효의 시간은 이때입니다. 자, 그런데 갑은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을이 이 날짜에 내용 증명을 보내어서 갑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아직 내용 증명 보낸 것밖에 안 한 거예요. 6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를 하고 그래야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소멸시효 만료를 알리기 위함이다. 우리 이거 소멸시효를 만료를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 좀 부족하죠. 이 문단에 보시면 채권 채무관계 그리고 의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 증명 보낸 거겠죠. 자, 2번. 을이 보낸 내용 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은 이때가 아니죠. 법적 조치를 6개월 내로 하면 발송일 날짜부터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날짜가 되어야 되죠. 12월이 아니라. 틀렸죠? 자, 3번. 을이 내용 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중단 사유 종료 후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된다. 아니죠. 그 이전의 소멸시효는 아예 무효가 되고 그 이후에 새로 시작이니까 새로 3년을 다시 세겠죠? 자, 4번.
을이 이후에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다면, 즉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안 한다면 그럼 이거 내용 증명 안 보낸 거나 똑같죠? 그러면 당연히 소멸시효 이 날짜에 맞춰서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이 되겠죠? 그러니까 4번 맞는 말. 자, 5번 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법적 조치를 하면은 소멸시효는 이 날짜에 중단이 된다. 자, 발송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발송일 이 날짜예요. 자, 이 날짜에서 6개월 흐르면 2021년 4월 30일이 되지 않나요? 6월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 답은 조금 싱겁게 찾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용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용문단 이제 A가 나오네요. 자,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하네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된대요. 자,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쓸까? 자, 먼저 발신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신인 들어가야 되고요. 제목, 본문, 날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의 것과 일치하도록 해야 된대요. 자,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 이름은 봉투와 같게. 자, 그 다음에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이 내용 증명의 구체적인 목적이 담겨야 된대요. 그리고 본문은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된대요. 사실관계, 그리고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그리고 날짜에는 발송 날짜 쓰고, 그리고 거기에 발신인 도장을 찍거나 혹은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즉 수정을 할 때에는, 수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삽입 또는 삭제, 어떤 수정을 했는지 써줘야 되고, 그리고 수정한 글자 수까지 써줘야 되고, 그리고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 또는 서명, 도장, 지장, 서명을 해야 된대요. 이거는 왜 그렇겠어요? 이렇게 수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건 그만큼 위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용문단 확실하게 이해하셨겠죠? 우리 그럼 문제 2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쭉 훑어보니까 내용 증명 있고 수신인 있고, 이건 바로 제목인가요? 중간에 발신인이 빠졌네요. 딱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제목 아래 본문인 것 같은데, 본문 여기 중간 부분에 보니까 수정된 부분이 보여요. 삭제하고 도장 찍었는데 몇 글자 삭제했는지를 안 써줬네요. 글자 수에 빠져있네. 그리고 본문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날짜 있고 발신인하고 도장 찍혀있죠? 자, 1번부터. 자,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발신인 추가해야 돼. 맞죠? 자, 2번.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 자, 여기 보니까 방문 판매 계약 관련인데 그 계약과 관련해서 뭘 하겠다고.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글자 삭제했으니까 이자 삭제. 아까 봤던 거니까 이것도 맞는 말. 자, 4번.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따라서 이 계약의 취소를 요청합니다를 추가해야 돼. 우리 본문은 아까 봤을 때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자, 특정일에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되도록 수신인이 받게 될 날짜를 밝혀야 돼. 아니죠. 발신인이 보낸 날짜를 써줘야 된다고 했었죠. 쉽게 정답 5번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같이 가볼게요. 자,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그러나 내용 증명의 경우는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편물들은요. 발송 날짜부터 효력이 일반적인 우편물들은 수신일을 기준으로 모든 효력이 발생하는데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요. 발송일부터 효력 발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소멸시효도 다 발송일 기준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내용 증명으로 발생한 우체국은요. 3년 동안 보관이고요. 그 3년 보관 중에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이를 분실했을 경우에 본인 인증만 하면은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하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 확인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21번 갑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1번밖에 안 돼요. 요거는 별도의 설명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계속 내용 증명이란 제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었던 걸 우리 같이 확인했으니까요. 자, 22번. 자, 22번은 각 선지에 그냥 맞고 틀림을 떠나서 우리 이제 복습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이랑 진도 나갈 때는 과연 내가 몇 문단에서 이 선지가 맞다 혹은 틀리다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있는지를 찾아주는 게 좋은데요. 자, 22번의 1번은 4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내용 증명의 두 번째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방문 판매 청약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효력은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내용 증명의 효력은 발송일 기준이었죠? 7문단에 있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봤던 7문단. 자, 4번. 세부 제출에서 하나는 발송인, 하나는 수신인, 하나는 우체국이 가졌죠? 요거는 3문단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우리 2문단에 보시면 철회 기간 내에 환불한다.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다. 그 철회 기간 내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그것이 지난 이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24번.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인데요. 이 이유가 되는 거 4번밖에 없죠. 발신인이 의사표시를 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 드러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공적으로 증명해주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열심히 또 공부합시다. 오늘 복습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안녕! 사랑해!